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구성에 대해서, 그냥 목차를 제가 구성이라고 다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목적, 사회복지의 기능, 또 사회복지의 구성 요건에서 주체와 객체 이렇게 다루는데, 여기 사회복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 없죠. 결국에 극단 빈곤으로 가게 되면 생존권 보장 중에 소위 물질적 거의 그 여건의 조성과 같은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될 것이고, 그에 비해서 선진국으로 간다면 어떤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만족이란 단어로 설명이 될 겁니다. 때문에 획일화할 수 있는 문자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여기처럼 인간 존엄성의 확보니 건강한 성장 발달이니 무슨 사회 통합 이런 내용을 다뤄놨습니다. 출제 비중은 제로라고 봐도 되겠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표시할 것은 바로 사회제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또 사회제도 이렇게 왜 사회제도의 기능이 나올까? 자, 보면 먼저 우리가 여기 탈코트 파슨스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탈코트 파슨스는 뒤에서 배울 거 미리 다루고 뒤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탈코트 파슨스는 사회체제를 문화체계, 체제 또는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체계라고 쓰겠습니다. 똑같이 시스템을 이렇게 체계를 쓰기를 좋아하니까 문화체계, 그리고 사회체계, 인격체계, 행동적 유기체,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문화체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이런 삶의 방식 또는 생활 양식과 같은 거시적 관점의 체계를 문화체계, 최상급의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시스템을 바로 문화체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체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운영체계, 이 사회를 실제 운영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인격체계는 이렇게 역할 담당자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여기는 존재하는 것들, 존재성 또는 예비자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행동적 유기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본 교재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탈코트 파슨스가 제시하는 실제 이 사회를 운영하는 사회체계, 사회체계라고 하든 체제라고 하든 제도라고 하든 간에 우리가 영어로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를 실제 운영체제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지역사회, 보통 지역사회 복잡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사회제도의 기능, 자, 이거는 결국에 사회체계의 기능을 말합니다. 바로 이걸 말하고 있지. 이걸 말하고 있어. 우리가 사회제도로 봐서는 정치제도도 있고 경제제도도 있고 가족제도도 있고 종교제도도 있고 복지제도도 있고 그 외에도 교통제도, 교육제도 등등 많은 제도가 존재를 할 겁니다. 이것을 길버트와 스펙트는 이걸 분류하거든.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건데, 길버트와 스펙트는 정치제도는 주로 다양한 다면적, 다 이거 보세요. 사회복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영순위의 기능으로서는 정치제도는 하나의 약속된 규범에 일치하기를 요구하는 기능, 사회 통제 기능을 이끌어갑니다. 하나의 약속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고,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하나의 합의된 약속을 우리가 규범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하나의 규범에 일치되기를 요구하는 사회 통제 기능을 수행할 것이고, 경제는 역시 경제죠. 생산, 분배, 소비라고 하는 경제 기능을 수행할 거예요. 가족제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역시 사회화의 기능을, 소셜리제이션,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져야 될 이런 그 삶의 규범, 생활 양식, 가치관 등을 내면화해 가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하는데, 다 사회화를 하겠지만 특히 기본적 사회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기초적 사회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했기 때문에 종교제도를 넣습니다만은 우리와는 좀 다소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 원리주의나 이슬람 원리주의적 방향으로 가서 보시면 종교는 사회 통합을 이끌어갑니다. 사회 통합. 복지는 상부상조나 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가고자 하는 사회연대 등의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는데 바로 서비스 문제로 이 문제가 한 문제씩 곧잘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가 출제될 적에는 한 20% 정도는 긴장을 이완시키는 편하게 긴장을 풀게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 앞에 나왔던 전전 시간에 다뤘던 복지 개념의 변화, 전통적 사유에서 민간 부문 주도냐, 공공부문 주도냐, 자발성 주도냐, 공공성 주도냐, 초유적 보호냐, 초유적 보호냐, 뭐 이런 등등이 바로 서비스 문제로 나오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서비스 부문에서 나오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의 주체, 사회복지의 구성. 그러면 사회복지의 구성에는 주체와 객체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주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 사유에서의 사회복지와 현대 사유의 사회복지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통적 사유에서는 주로 민간 부문이 주체의 역할을 합니다. 개인, 잘 사는 부자나 또는 종교단체, 불악단위, 민간 부문이 자발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주체의 역할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 사회라고 할 때는 1930년대에는 이 말은 뭐냐면 1930년대에는 1929년 세계대 공황으로 더 이상 자유방임이라는 이름으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게 된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국가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주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에는 1970년대에는 복지국가의 위기가 도래를 하고 그 이후 그냥 1980년대라고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이제는 국가가 주도지만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되 많은 부문의 역할을 민영화함으로써 소위 복지 다원주의적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 다원주의의 입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오늘날에 그렇다고 해서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에 공공부문, 국가가 맡던 부문이 민영화되었다고 해서 국가의 역할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중심은 국가입니다. 여전히 중심은 국가고 민영화로서 많은 부문이 민간 부문으로 하물며 제3섹터라고 하는 비영리 부문까지 공급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분산되었다는 것이지 여전히 주체 중의 주체는 국가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종래에는 민간 부문이 그리고 오늘날에는 1930년 국가가 그리고 오늘날에는 복지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객체로서는 사회복지의 객체로서 이렇게 정거래 하시면 사회복지의 객체는 물론 당연히 인간을 위한 for the people이니까 국민을 위한 이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회적 욕구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틀로 사회복지의 구성은 이렇게 주체의 변화와 그리고 객체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는데 자 먼저 우리가 사회적 욕구가 곧잘 출제되니까 또 사회적 욕구가 출제될 걸로 2015년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 20페이지에 보면 사회제도의 기능 나와 있고 거기 체크하셔서 나중에 지역사회복지로에 다시 한번 다루고 또 인간행동과 사회관계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주체 기관에서 전통적 사회에서는 나와 있고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서 현대적 경향, 그 현대적 경향은 1929년 세계대 공황 이후를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복지다원주의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를 넘어선 1980년대 이후에는 국가가 여전히 중심적 역할을 하지만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부문으로 넘어간 그런 입장에서 복지다원주의라는 말을 썼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21페이지로 갑니다. 객체에서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 제목 달고 있는데 사회적
욕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욕구에서는 우리가 세 개를 나중에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다뤄볼 때가 있습니다만 사회적 욕구. 사회적 욕구에서는 우리가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과 엘더퍼의 ERG 이론 그리고 또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메슬로우 것은 워낙 자출제가 잘 되어서 여러분 잘 알 것이고 메슬로우 것을 볼 적에 엘더퍼 것 같이 가져가시는 거고 그리고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가 그동안 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겨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메슬로우 거 보세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자, 여기 뭐 밑에 그냥 그림 그리기가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 해놨습니다만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저수준에서 고수준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저수준 그리고 고수준 이렇게 하는데 저수준일수록 고강도 강도가 그리고 고수준일수록 저강도 이게 상대 비교할 수 있는데 생리적 욕구 여기 당연히 안 기억하셔야 되겠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다섯 개로 설명하되 이걸 크게 메슬로우는 나누어서 생리적 욕구 수준에서 존경의 욕구 수준까지를 결핍의 욕구라고 이렇게 크게 대별을 했고 결핍의 욕구를 생존의 욕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자아실현의 욕구, 또 일부에서는 이 자아실현과 존경의 욕구 사이에 심미적 욕구나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나 어떤 지적 욕망을 추구하자 하는 인지적 욕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성장의 욕구라고 하되 일부에서는 그것을 생존의 욕구와 비교해서 실존의 욕구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결핍의 욕구와 성장의 욕구라고 하는데 메슬로우는 인간들은 전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상향 충족시켜 간다는 것을 하나의 특징으로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인간들은 모든 순간에 거의 대부분이 매 순간에 하나의 욕구만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현실화시킨 것이 여기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만 행정론에 설 것 미리 다룹니다. 엘더퍼의 ERG 이론이 있습니다. 엘더퍼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들을 좀 더 단순화하고 현실화시켜서 이렇게 나눴어요. 안전의 욕구 수준을 이렇게 절반 정도 나누어서 안전의 욕구를 이렇게 그리고 존경의 욕구를 또 이렇게 절반 정도 나누어서 이렇게 나눴던 거였어요. 안전의 욕구에도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날리게 되면 눈에 이물질이 날 때 눈이 깜박거리거나 눈물을 흘리는 또 코에 뭐 어떤 먼지가 들어가면 재채기를 하고 또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살해에 걸리고 자 이것은 뭐야? 생리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가 되겠어요. 바로 이런 것처럼 생리적 욕구와 생리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를 존재의 욕구라고 했어요. 존재의 욕구. existence needs 이렇게 존재의 욕구라고 설명을 했고 다음에 빈곤으로부터의 안전,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뭐 이런 등등 사회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와 소속 애정의 욕구 다음에 존경의 욕구에는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와 스스로를 인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바로 이런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까지를 합쳐서 여기를 관계의 욕구 relatedness needs라고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가 자존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성장의 욕구 growth needs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되 인간들은 E, R, G라고 하는 세 가지 욕구를 메슬로우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상향 충족시켜 가기도 하지만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이렇게 퇴행자절이라고 표현을 씁니다만 하향 충족시켜 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매 순간의 인간들은 이러한 욕구들을 동시 추구하고 있다. 단지 그 중에 어떤 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뿐이지 사실은 모든 욕구가 동시에 추구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엘더퍼의 ERG 이론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브래드쇼.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 브래드쇼는 욕구를 인식을 가지고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적 욕구. 이 브래드쇼가 제시한 보면 먼저 규범적 욕구는, 규범이란 단어 여러분들 사유과학 적에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특히 공무원 준비하시면 사유 선택하신 분들은 뭐 규범 다 배우셨겠지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되고,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약속, 틀을 우리가 규범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간행으로 그렇게 지켜져 와서 그럴 때는 그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약속된 것은 관습 규범이라 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런 것은 착하다고 하고 저런 것은 악하다고 하자고 해서 당연히 착함과 악함이 구별되어 있고 그렇게 지켜지는 것은 도덕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종교성이 강한 것은 신의 뜻대로 생각하자라고 약속되어서 그렇게 신의 뜻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은 종교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지키지 않으면 더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니까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이 법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강제력을 동원해서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규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규범이라는 자를 붙이든 간에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고 누구나 다 똑같이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규범입니다. 그 때문에 규범이라는 정형화된 욕구거든요. 이 대상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던 정형화된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행정으로 이렇게 구현되는, 정책이나 행정으로 구현되는 욕구는 규범적 욕구고, 이것은 전문가 수준에서 만들어지는 욕구는 규범적 욕구입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어떤 정부의 통계자료 이런 것 등은 규범적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소위 법령의 형태로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기본법은 노인복지법에 대한민국 노인이라면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고,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이런 국가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규범적 욕구. 그에 비해서 펠티드 니드스, 인지된 욕구라고 이게 번역하기도 하고, 감지된 욕구, 감촉된 욕구, 느껴진 욕구, 뭐라고 줬습니다. 인지된 욕구는 당사자의 느낌으로만 존재하는 욕구는 인지된 욕구, 감지된 욕구, 감촉된 욕구, 느껴진 욕구 이렇게 합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서베이, 조사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이런 욕구는 인지된 욕구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표현된 욕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표출된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표출된 욕구로서 보통 이걸 수요의,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수요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수요의 개념으로 이것은 우리가 법령상 신청이나 청구란 단어로, 또는 직권신청, 신청직권 이런 말 나오는데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는 종래 중앙집권적, 이런 행정이나 정부체제에서는 규범적 욕구였어요. 중앙정부에서 정해진 틀 속에서 이 정해진 틀은 모든 국민에 당연히 하향적으로 일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워커 중심의 시대요, 공급자 중심의 시대요, 생산자 중심의 시대요, 국가 중심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세상이 바뀌어서 1970년대 이후 이렇게 설명한다면, 1970년대 이후에는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워커 중심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시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시대가 됐어요. 국가에서 법으로 아무리 어떤 경우에는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도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다 해도 본인이 표현하지 않으면, 신청이나 청구하지 않으면 못 도와줍니다.
오늘날 신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표현된 욕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청, 청구. 이거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 자기결정. 스스로. 오늘날에는 스스로란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스스로. 그에 비해서 비교적 욕구. 욕구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간 범위로 이웃 지역에, 이웃 국가에, 아니면 그 욕구의 범위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까운 연령대에 이렇게 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다루고자 하는 욕구를 돌출시키기 위해서 동원하는 이런 욕구는 비교적 욕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 규범적 욕구가 종래는 아주 잘 나왔습니다만은 이제는 표현된 욕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깔아야 됩니다. 자, 교재를 보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는 욕구 인식의 기준에 따른 분류해서 규범적 욕구, 감지된, 감촉된 또는 느껴진, 인지된 이렇게 좀 다르게 썼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 표현된 욕구 그리고 비교적 욕구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냥하기는 매슬로우 그것은 워낙 많이 나와서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보고 우리는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는 사회문제가 되겠는데 사회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사회문제의 정의나 특성, 요건, 최근에 들어서 사회복지의 요건, 사회문제라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서 그들이 개인의 의지가 원인이 되든 아니면 그들이 만든 제도나 정책의 미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건 이거 인간들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사회성. 그리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그로 인한 피해가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에게 파급된다. 보편성. 적어도 사회 문제라고 해서는 아무리 다른 조건이 어쩐다고 해도 두 가지 조건은 구비되어야 됩니다. 사회성과 보편성. 그런데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상대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언제나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일까? 같은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이 시대의 문제가 다음 세대에도 문제가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사회성, 보편성. 여러분 교재에는 3번의 사회문제의 요건, 앞에 설명 읽어보시고 사회문제의 요건에서 사회성, 보편성 설명하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상대성도 하나 포함해 주시면 좋은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거기 사회문제의 관점,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사회문제의 유형을 보세요. 사회문제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보실 적에 반사회적 행동, 또 사회 불평등, 또 그런가 하면 거기 사회해체 이런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좀 약간 교재는 인쇄는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접근해 보시면 기능론적 관점에서 보시면 자, 여러분 학교에서 다 기능론도 다 배우셨죠? 기능론적 관점에서 보시면 사회복지란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사회 문제를 부적응, 즉 환경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부적응이라고 하는데 사회 문제의 원인을 부적응에서 찾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일탈 또는 탈선 이런 등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어울리는 마당을 정상성의 범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삐딱선을 타고 벗어나는 거 일탈이나 탈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부적응이라고 해서 여기는 그냥 일괄 단어를 썼습니다만 바로 이것을 소위 이런 등 소위 자산 이런 것을 사회라고 하는 환경이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갈등론적 입장에서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불평등에서 찾습니다. 불평등에서. 그야말로 빈곤. 또 그러면 소유. 또 실업. 그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실업이라고 거기서 요즘 파트타임제 이런 나오지요.
타임쉐어에서 시간 분할 고용제도가 이렇게 보편화되는 것은 직장도 나눠 갖자는 겁니다. 직장도 나눠 갖자. 이런 개념들. 그래서 소유, 격차, 갈등, 박탈 이런 등의 문제를 우리가 불평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론에서 말하면 사회 문제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신갈등론은 우리가 통합주의라고 하는데, 통합주의. 여기에서는 그 원인을 해체해서 찾고 있습니다. 왜 아동 문제, 왜 노인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까? 같이 살지 못하니까. 지금 집이 홈인가 하우스인가? 태국은 집이 하우스잖아요. 직주 간의 거리가 또 멀다 보니까, 직장과 집까지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새벽에 아빠는 나가고 엄마도 맞벌이 한다면 정신없이 나가고 애들도 나가고, 그리고 언제 만나? 애들이 학원 끝나고 오면 11시, 12시 다 되어서 애들이 잠시 얼굴 보고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시험 때 되면은 또 토요일날 일요일에도 나가고, 엄마, 아빠, 자녀들이 같이 어울리는 공간에 있질 않아요. 좀 크면은 이제는 가족애체, 수정, 핵가족으로 집 주소는 같은 집에 있는데 전부 각자 떨어져서, 아빠는 회사 때문에, 애들은 학원 때문에 또는 학교 때문에 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또 사유애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 다 더불어 살지 못하고 통합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사니까. 국가도 이념으로, 지역으로, 학연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현 정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 자체가 학연, 지연 이런 걸로 또 이념, 좌익, 우익 이렇게 다 흩어져 살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가족해체, 사유해체, 국가해체 등을 바로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신갈등론 통합주의라는 것. 여기에다 하나 더 살을 쥐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각각의 법령에는 어떻게 사회적 위험을 규정하고 있는가. 자, 사회적 위험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법에는 사회적 위험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그래서 국민연금법에는 사회적 위험으로 노령, 장애, 사망을 들고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질병, 부상, 출산, 또 사망에 대한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의 사유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산재보험법에는 사유적 위험으로 업무상 사유로 인한 가로가 들어있지만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이렇게 네 가지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법령상에서 어떤 것 등을 사유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또한 법제론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사회문제 유형 중요 표시하시고, 다음에 그 사유적 위험을 학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204페이지. 또 이론상으로는 사유적 위험으로 뭘 들고 있는가? 사유적 위험으로 뭘 들고 있는가? 그래서 사회 문제란 말을 한꺼번에 지금 사유적 위험과 사회 문제를 한꺼번에 지금 잡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라고 문제가 나오든 사회적 위험이라고 문제가 나오든 같이 풀어가는데, 이 이론상에 나오든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공부했다면 3D, 4D, 사고, 5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한국사에 나오는 성호이익 선생의 6점까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은 이런 노트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거기 24페이지에 3D, 4D, 사고, 5학과 그리고 신사유적 위험, 요즘 강조되는 신사유적 위험,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 속에서 나와 있는 신사유적 위험으로 임신, 출산, 양육 등과 같이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돌봄의 문제라고 해서 간략하게 썼습니다만 또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신사유적 위험이 요즘 강조되고 있다는 거 봐주시고, 또 빈곤의 개념. 우리나라는 2014년도 10월부터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란 기준선을 정책적으로 절대적 기준으로 놓고 그리고 그 이하를 빈곤으로 봤지만 이제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시험 볼 적에는 상대적 빈곤이 우리나라의 빈곤의 개념은 상대적 빈곤입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냐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에 사유적 배제 근제 좀 뜸했죠. 1974년에 프랑스 정부에서
나왔던 용어인데 가난한 거, 빼앗긴 거, 밀려난 거 이렇게 정태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다면적 다차원적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렇게 되어온 과정을 답습하는 아주 역동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다면적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을 사유적 배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유적 배제란 2번에 나와 있지요. 사유적 배제란 개인, 가족, 집단 공동체로부터 사유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참여에 대한 필요한 자원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3번의 두째적 끝에 현대사유 다양한 박탈 과정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4번에 보시면 읽어보시면서 사유적 배제 개념은 단순한 박탈 개념보다 더욱 다차원적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6번에 보시면 정태적 상태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르게 된 그 과정까지 동태적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런 개념에서 사유적 배제를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사회복지의 구성, 주체, 객체 그리고 객체로서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에 대한 중요한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사회복지 이론에서 특히 사회복지 이론에서 사회복지 정책 이론을 키워드로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